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유리 멘탈을 위한 감정 수업. 지은이는 심리상담 전문가 이계정 선생님입니다. 마음에 대해 깊이 배우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흔들리는 마음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괜찮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괜찮은 척 지나간 순간이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아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쁘게 생각해야 할 감정은 없었다. 부끄러워해야 할 감정도 없었다. 감정은 단지 신호일 뿐이었다. 원하는 것이 충족됐을 때는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좌절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다. 이 신호에 귀 기울여야 나의 욕구를 알 수 있고 그의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의미를 잃은 삶은 공허하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듯 인간의 유한성은 행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는 없다. 세상은 불확실하며 수많은 우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다. 더불어 의미에 집착하게 되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현재에 기꺼이 존재할 수 없고 그 순간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면 알아차리고 멈춰야 한다. 사랑하는 사이가 늘 공평한 마음일 리 없다. 어느 순간 상대방의 식어버린 마음을 알아차릴 때 슬며시 위기는 찾아온다. 사랑의 농도는 얼추 비슷하지만 원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다. 이때 심리학에서는 수단과 욕구를 구분하라고 한다. 결혼은 수단일 뿐이고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용기를 내보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감정에 기대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 어떨 땐 너무 답답해서 숨을 내뱉었는데 사실상 실체가 없는 마음의 구멍을 메우려는 것인가 싶게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일 때도 있다. 우리는 일단 멈춰 숨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멈춰서서 질문해보자. 성공은 왜 좋은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더 많은 성취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가? 언제부터 나는 성공에 집착하게 되었는가? 당연할 것 같은 질문들에 답을 내는 동안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내 마음과 만나게 된다. 열심히 일하고 수많은 업적을 세운다고 해서 삶이 꽉 채워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꽉 채워진 삶은 갑갑하다. 성취는 삶의 과정일 뿐이다. 그것이 삶 자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관계에서도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 친구와 애인,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우리는 늘 그 시간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때론 누군가 곁에 있을 때 더욱더 외로운 것이 관계다. 소통을 기대하고 마주 보았는데 서로 딴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고 있다면 어떨까? 이때의 공허감은 삶의 한계를 알려주는 안타까운 감정이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어느 한계 이상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한계가 있는 삶 속에서 다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지나치게 애쓸 필요가 없으니 기꺼이 수용하고 휴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선을 왜 다해야 하냐고? 이왕 사는 인생인데 재밌게 사는 게 좋으니까. 삶의 여백을 남긴다고 생각해보자. 의미를 위해 달려가다 지친 어느 날 공허감이 밀려온다면 딱 그만큼의 빈 공간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다. 심리적으로 허전한 만큼 물리적으로도 여백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여보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분해서 설명한다. 물건을 훔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물건을 훔친 행위에 대한 감정이다. 반면 수치심은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적절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다.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이다.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이런 나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 수치심은 나를 기어코 작은 존재로 덮어버리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다. 수치심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못난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 라는 생각에서 나온 감정이다. 수치심 이면에 좌절된 사랑이 있다. 이를 발견했다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어야 마땅하다. 무례한 애인에게 화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성찬 씨는 잘나지 못하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등 계속해서 성취를 이루어야만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그에게 사소한 좌절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취를 원한다. 그러나 언제나 잘나 보이거나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수치심은 아주 얇아서 찢어지기 쉬운 마음이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정이라 수치심을 크게 느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져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건 우리 모두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건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 아무에게도 말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말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있다. 우리 모두가 보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가장 약한 그 마음이 가장 인간적인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당신은 참 괜찮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멈춰서 상처받은 자신을 보듬을 때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색깔대로 괜찮다는 걸, 무리하게 사랑을 확인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아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다는 걸 알아줄 때다. 정말 외로운 사람은 외롭다고 잘 말하지 못한다. 혹은 그렇게 말하고 나면 눈물을 흘리곤 한다. 그만큼 무거운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내가 죽을 만큼 아파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라는 생각. 외로움은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대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가족과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음에 안도할 때가 있는 것이다. 역할로 연결된 관계에서 역할이 사라지게 되면 완전한 혼자가 된다. 외로움은 이렇게 때로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될 때 찾아온다. 사랑을 원할 때 우리는 사무치게 외롭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을 자각했다면 일단 그 감정과 조금 거리를 두고 나에게 말을 걸어보자. 너 지금 외롭구나 라고. 그리고 외로움을 수용해본다. 외로운 게 잘못은 아니다. 나에게 연민을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외로움을 바라보는 것은 충분히 괜찮고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자. 비관적인 생각은 끝도 없이 이어져
기어코 내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외로운 것이지 내가 늘 외로운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롭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의지가 되는 건 아니다. 나의 외로움을 느꼈다면 이제 우리 모두의 외로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내 역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보자. 전화를 해볼 수도 있다. 의외로 나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잠깐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안심하고 나의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내 삶을 반성해 볼 수도 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그들이 내게 다가올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외로움은 보편적이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고 너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더 괜찮다. 외로울 땐 세상에 손을 내밀어 보자. 그간 너무 내 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마음의 경고음인지도 모른다. 먼저 손을 뻗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자. 외로운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무조건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슬픔이다. 혼자 느끼기엔 너무 무거운 마음. 다행인 건 슬픔만큼 공감하기 쉬운 감정이 또 없다는 것이다. 슬픔만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감정은 없고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연결시키는 감정도 없다. 날이 섰던 마음도 상대의 슬픔 앞에선 한없이 부드러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꿈을 본인의 목표로 삼아 살아간다. 많은 부모들이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도록 자식에게 은근슬쩍 강요하고 혹은 배우자로부터 충족되어야 할 것을 자식에게 요구한다.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삶이 된 이들에게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낯설고 때론 두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유를 꿈꾸게 될 때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실존적 고민에 빠지게 될 때 슬프고 아프다. 과거의 삶을 잃고 나 자신을 잃고 사랑을 잃은 상실의 순간을 견뎌야 하는 우리에게 혼자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그저 아는 사이이거나 잠시 스쳐가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라도 괜찮다. 행여 깊이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그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슬픔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충분히 슬플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충분히 슬퍼해도 괜찮다. 누구나 슬프다. 애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힘든 감정의 끝에는 슬픔이 자리한다. 우리는 그곳까지 닿아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 머물러 슬피 울고 온전히 내 마음에 공감해 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슬픔을 치유의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슬픔을 충분히 겪고 떠나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조부모에게 맡겨진 희원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야 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을수록 알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개의 우울은 우리의 일상을 해친다. 식욕이 사라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눈물이 나고 불안해지며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이 시간을 그저 버텨야 할 수도 있다. 왜 우울해졌는지를 탓하는 건 자신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이러한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저 몸을 맡기는 것이다. 허우적거리지 말자. 억지로 기분을 띄우려고 지나치게 애쓰거나 몸부림치는 것을 멈춰보자. 그렇다고 일부러 우울에 깊이 빠질 필요는 없다. 흐르는 물에 가만히 몸을 맡기면 어느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그저 일상을 살다 보면 지나가는 감정일 수도 있다. 용수철이나 바다 깊숙이 들어간 잠수부처럼 바닥을 치고 나야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 바닥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나면 약간의 틈이 생긴다. 이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일상에서 어떤 긍정적인 순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때론 좀 우울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할 줄 알아야 미래에 반영할 수 있고 미안함이나 고마움 등 마땅히 느끼고 표현해야 할 것들 앞에서 잠시 멈춰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겸손해지고 삶에 대해 진지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울한 시기가 오면 나를 돌아볼 기회라고 생각해보자. 서운함은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해소되는 감정이다.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이라 상대에게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말을 하면 내가 너무 작아질까봐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이 바로 서운함이다. 일단 그 대상에 대한 서운함을 인식했다면 용기를 내보자.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이다. 상대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용기를 내는 것이 좋다. 어떤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회사 생활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는 서로를 잘 알 수 없으니 더더욱 그렇다. 서운함 혹은 섭섭함은 권력과 합세에 다소 폭력적인 감정이 되기도 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나 회사의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 등을 생각해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함의 배경에 기대가 있다고 했을 때 서운함은 꽤나 다정한 감정이 아닌가 싶다. 내가 어떻게 해도 서운해하지 않는 애인에게는 종종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 내가 소중한 것을 돌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방황할 때 서운함을 표현해주는 내 소중한 사람은 내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한 줄기의 빛과 같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서운할 만했고 얘기해도 괜찮다. 사는 것만큼 노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하면 일단 멈춘다. 몸의 신호를 감지하고 내게 충분한 휴식을 주자. 사는 게 뭐라고 죽을 만큼 나를 도려내고 있는가. 우선은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성공도 보살핌도 건강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의 생존이 먼저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 피로하다면 일단 좀 내려놓자. 내가 지금 전전긍긍하며 살피는 사람들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과 나 자신을 버려두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 피로는 지나치게 달리고 있는 나를 멈추게 하는 유용한 감정이다. 그러니 일단 멈추고 지친 나를 돌보는 무언가를 조금씩 시도해보는 거다. 그냥 내키는 만큼 하나씩. 당당히 휴가를 내고 잠을 늘어지게 자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긴장을 풀어주는 등 즉각적으로 내 감각을 깨우는 것에 나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자. 때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줄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도움을 청해봐도 좋다. 관계가 정신적 피로를 더할 것이라 느껴지면
잠시 연락을 끊고 있어도 괜찮다. 어떤 식으로든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모든 감정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분노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다. 분노의 이유는 한 개인에게 있어 중요하다. 화의 근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편안해지는 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를 타당화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에 이 과정은 중요하다. 분노는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먹이를 지키도록 돕는 감정이었다. 공격받았을 때 화내지 못하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해서는 분노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직접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를 낸다. 표면적으로 생존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무시와 차별이 존재하는 탓에 그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분노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표면적이든 내면적이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다만 지금이 정말 위협적인 상황인지 혹은 어떤 위기에 처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 분노는 때때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조심스레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멈춘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멈춰 세워보자. 욱하는 감정에 휩싸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일단 멈춘다. 나는 어느 시점에서 화가 났는가? 상대는 누구 혹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게 좌절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표현해 본다.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은 무슨 뜻이었냐고 물어봐도 좋다. 그로 인해 입은 나의 상처에 대해 말하고 난 뒤 사과를 받거나 오해를 풀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이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잘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지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반복되는 분노 발작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분노 안에 슬픔과 만나보자. 불안은 안전을 지키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한다. 위험한 상황에서조차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래서 불안이 적당히 높은 사람은 신중하고 일을 책임감 있게 잘 마치며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나친 불안의 이면에는 또 다른 욕구의 좌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한 확신과 믿음이다. 상섭 씨는 어려서부터 자율성을 박탈당했다. 실수 없이 잘해야 한다는 이유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선택을 모두 빼앗는 부모는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데 실패한다.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하는 아이는 혼자서는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자란다. 당연히 부모는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고 오히려 의존적인 아이를 질책하게 된다. 시행착오를 감수하며 홀로 선택할 수도 편안하게 누군가를 의존할 수도 없는 아이는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상황을 통제하며 겨우겨우 버틴다. 상섭 씨는 어린 시절에 허용되지 못했던 실수를 이제라도 충분히 저질러야 했다. 삶에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은 실패와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했다. 관계에서의 불안은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애착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 즉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부모가 언제 다시 올지 몰라 불안해하며 매달리는 불안 애착 유형과 기대하고 상처받은 반복적인 경험들로 무기력해져 부모에게 거리를 두는
회피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연인 사이처럼 중요한 관계에서 자신이 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한 실존주의 심리 치료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죽음이 두려운가? 한평생 잘 살았다고 느낄 때일까? 그 반대다. 내 모습 그대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현재를 수용할 수 있다면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마음 상태일 수 있다. 완벽한 선택이 아니면 내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내 불안의 끝에 있는가? 대강대강해 라고 다그치는 것은 내 성향을 부정하고 미워하며 또 한 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다. 오히려 대강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수용된 마음은 말랑말랑해져 이제 더 이상 날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불안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나면 불안은 잦아든다. 불안도 수용이라는 큰 품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리고 말기 때문이다. 결국 다투지 말고 애쓰지 않으며 그저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답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너무 목석 같은 존재는 매력이 없다. 화병에 꽂혀 조화처럼 보이는 단정한 꽃보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더 아름다운 것처럼 불안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인간이라 더 매력적이다. 그러니 더욱더 애써 불안하지 말라고 다그칠 필요가 없다. 외롭다는 말로는 충분치 않은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쓸쓸함이다. 외롭다고 하기보다 고독하다는 말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외로움과 달리 고독감은 욕구가 좌절되었다기보다는 충족된 긍정적인 감정이다. 혼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이들은 외롭지 않고 고독하다. 개인은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더 좋고 더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각기 다른 특성들은 중년이 되면서 통합을 이룬다. 외향적인 사람에게서는 내향적인 면이 발견되고 내향적인 사람에게서는 외향적인 면이 발견되는 시기다. 이때 소위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다. 중년의 위기란 이전의 나와 다른 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던 남성은 나이가 들며 고요한 시간을 즐기게 되는데 매사 적극적이던 성향이 소극적으로 변하면 위축된 자신을 탓하게 될 수도 있다. 혹은 뒤늦게 찾아온 열정으로 많은 일들을 벌이고 힘에 부칠 때마다 물리적인 나이를 확인하며 슬퍼질 수도 있다. 이처럼 중년에 접어든 새로운 나는 그간 당연했던 많은 것들을 상실하며 애도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 내가 저지른 실수도 직면하기 어려운데 과거의 큰 트라우마를 홀로 감당하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일까. 이때 느끼는 쓸쓸한 감정은 더더욱 힘들게 느껴져 회피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생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그간 삶의 어떤 목표를 위해 그 순간의 욕구를 너무 억압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자. 만약 그렇다면 그저 사소하고 의미 없는 목표를 세워보는 거다. 그것은 피아노 학원에 등록해 베토벤의 비창을 완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매일 아침 요가 수련을 하겠다는 다짐일 수도 있다. 때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다. 중년의 나이에 피아노를 배운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루 1시간 피아노를 친구 삼아 어리고 서툰 아이가 되어보는 경험은 얼마나 신선한가. 혹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 어쩌면 쓸쓸함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해야만 한다는 것에 매달려
나 자신의 필요를 외면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따르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기분으로 등 떠밀리듯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친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빈 듯 서늘해질 때 무용한 것에 매달리는 행위는 삶에 활력을 준다.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의 저서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경고한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느라 고독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무언가에 생각을 집중해 신중해지고 반성하고 창조하게 되는 것을 놓치는 것이며, 이것은 서로 간에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게 될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고독의 맛을 음미해 보아야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셀리그만은 실험을 통해 학습된 무기력을 발견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고통을 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던 경험을 겪으면 다른 고통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저 체념하고 견디게 되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과거에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비슷한 학대 경험에 처하게 될 때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역할을 반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이 현상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부모의 통제하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부모의 뜻대로 정하고 살아왔다고 하자. 부모는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혹은 본인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지만, 과잉 보호는 통제로 이어지고 아이의 자율성은 무시된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무기력을 수없이 경험한다. 결국 이 아이는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성장과 독립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성인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는 혼자서 결정하고 책임지지 못한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도전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낀다. 감정은 그 사람 특유의 색깔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온몸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반면, 어떤 이들은 숨은 그림 찾기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림처럼 배경과 닮은 색채로 자신을 숨긴다. 한편 감정은 그 자체로 에너지이기도 하다.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혹은 회피하게 만든다. 자신의 개성이자 에너지된 감정들이 거세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사고, 액시던트와 같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색깔을 잃었으며 중요한 에너지원이 막혔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마음인 의지력에도 마찬가지다. 무기력이란 감정은 일단 쉬어야 한다는 신호다. 누군가에게 의지해 볼 수도 있다. 감정을 안고 있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믿을 만한 사람,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사에게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자.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하지만 그저 도망치는 게 나은 때가 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지만 때론 내일로 미루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 때가 있다. 힘의 차이가 엄청나 싸움에서 질 것이 뻔할 때, 맹수를 만나 죽게 생겼을 때, 예기치 못한 산사태에 집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망쳐야 한다. 습관적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갈등을 외면하는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할 땐 도망치는 기술을 익혀두어야 한다. 은근한 통제로 숨이 막힐 지경이라면 일단 그 환경에서 벗어나 한 발 떨어져 본다. 일이 산사태처럼 내게 쏟아질 때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면 덮어두자. 무자비한 상대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감정을 쏟아낼 때는 도망치자. 스스로를 예민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까다롭게 굴고 징징거려 피해를 준다며 자책하고 자기 혐오에 빠진다. 그런데 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실제로 그들이 예민해서 더 보살핌을 받거나 다독여진 기억이 별로 없다. 예민함은 타고난 기질인데 그대로 존중받지 못한 것이다. 예민할수록 더 조심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텐데 말이다.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타고난 성향에 대해 비난을 받는 일은 자존감에 타격을 준다.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관계에서 찾아온다. 행복감을 느끼려면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나 혼자가 아닌 어딘가에 소속되어 함께 축하할 수 있을 때 대개 우리는 행복하다. 기대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상처받았다는 뜻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는 일만큼 나 자신이 작고 초라해질 때가 없다. 남의 시선을 살핀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이니까. 게다가 모두에게 잘 보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분위기 속에서 행여 틀린 사람이 될까봐 꼭꼭 숨겨오느라 구겨져 버린 다름은 자주 수치심으로 수렴된다. 생각과 감정, 행동은 연결되어 있어서 무작정 새로운 행동을 할 때 감정도 따라서 변한다. 무채색의 옷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나를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나서보자. 생각보다 내 옷차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게 될 것이다. 누가 뭘 해도 내가 원하는 걸 그냥 해보는 시도 자체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 보자. 무조건 당신 편이 되어주자. 혼자인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나는 어떤 친구를 원하는가? 혹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가? 나 자신에게 바로 그러한 친구가 되어보자. 질투심이란 겁먹은 분노다. 빼앗긴 것에 화가 나지만 그게 정말 내 것이었는지는 자신이 없어 움츠러드는 마음.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 은밀하게 복수의 칼을 가는 감정이다. 그 감정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자라면서 형제간에 느끼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자연스럽다. 둘째가 태어난 것이 첫째의 입장에서는 왕좌를 뺏긴 것이라고도 하지 않던가. 더 리얼하게는 파트너가 다른 애인을 집안으로 들였을 때의 감정과 같다는 말도 있다. 자연스러운 질투심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 형제가 함께인 가족 안에서 태어났다면 마땅히 거쳐야 할 통과 의례와도 같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이 있다. 부러움은 약한 감정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삶은 이기고 지는 싸움과 같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부러운 감정을 티내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런데 정말 부러워하는 건 나쁜 걸까? 그렇지 않다. 다만 부러워하면 괴로워지니까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뿐이다. 괴로운 마음은 질투심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러워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삶을 허비하는 데에서 나온다. 이미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없어 불행해진다. 그러니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은 지금 그대로도 괜찮으니 충분히 행복하라는 뜻과 같다. 일단 부러워하는 내 마음을 허용하라. 그만큼 내가 그것이 갖고 싶다는 것이니까. 부러워하다 보면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세히 보니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네 라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부러우면 그냥 부러운 거다. 그 감정에 그렇게 힘을 줄 필요는 없다. 그저 알고 흘려보내면 그뿐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와 너에게 더 사랑할 기회를 주는 일과 같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감정을 표현해보자. 서로에게 더 사랑할 기회를 주고 건강해질 기회를 가져다주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요리 멘탈을 위한 감정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멘탈은 영어 단어인데 정신의, 마음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정신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리 멘탈이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정신력, 흔들리기 쉬운 약한 마음을 뜻합니다. 흔히 인간 정신의 3요소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합니다. 이성은 사유하는 능력이고 감정은 기분이나 느낌을 가리키며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성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생각 좀 하며 살자. 그렇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게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유라는 단어는 한자로 생각사자의 생각유자, 그러니까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이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한 우리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류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감정대로 판단했다가 후회한 일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성을 활용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감정만큼 헷갈리거나 복잡한 것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빠른 판단을 해서 생존을 돕기 위해 생겼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릴 때 공포를 느끼는 것은 생각할 것 없이 빨리 달아나라는 신호입니다. 내 몫을 빼앗겼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생존을 위해 투쟁하라는 신호죠.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며 질투를 느끼는 건 분발하거나 빼앗으라는 신호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민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 생존 능력 향상을 위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발달한 뇌의 기능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급시를 대비해 발달한 기능이다 보니 정교하지가 못하고 쉽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응급처치는 정교하지 못합니다. 한 번 꼬이고 두 번 꼬이고 때론 엉킨 실타래처럼 나도 내 감정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게 엉켜 있는 데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화병이 있죠. 화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인 특유의 질병의 하나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정도입니다. 화병은 왜 생길까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유독 한국에만 많은 것일까요? 확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듯합니다. 진짜 원인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욕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의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독 강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세계로 퍼져나가 살면 어디에서나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좋게 말하면 의지의 한국인, 나쁘게 말하면 독종이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우리가 좀 독하고 경쟁심이 강한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화는 불과 같아서 나와 남 모두를 태워버립니다. 특히 나부터 태워버리죠. 분노의 감정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나와 남에 대한 파괴적 폭력이 자행됩니다.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여라, 인정하라는 적극적 수용의 조언부터
의심하고 가라앉히라는 회의적 수용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시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사여구가 많거나 큰 감동을 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이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대 뷔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갈비탕에 비계가 많다고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는 등 자신의 소심함을 표현한 시입니다. 이 시가 좋았던 이유는 저도 같은 비애를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존재하긴 하는데 분노를 표현했다가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엉뚱한 작은 일에 분노를 터뜨리는 소시민의 삶을 저도 살았고 이수영 시인도 살았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노해야 할지도 모를 거대하고 엄청난 분노들, 이것을 어찌해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간 압사해 죽을 것 같은 엄청난 분노들이죠.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명상 선생님께 배운 것들입니다. 우선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감정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점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내가 아니라는 것도 봐야 합니다. 감정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 나라는 존재와 동일시될 수 없고 항상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 감정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즉,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올라오는 나의 모습을 제3자가 된 것처럼 메타인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화가 나는지 그 원인을 깊게 사유할 수 있고 결국은 화낼 일이 없다는 사실과 과거의 경험과 교육과 상황을 통해 내 마음에 고착된 온갖 의식과 관념들의 아우성이 화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화내며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 인생이니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면 나 스스로에게 가장 좋다는 조언입니다. 감정은 습관과 같아서 어떤 특정한 감정을 자주 선택하고 누릴수록 더 쉽게 그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선택을 하면 점점 더 화가 많이 납니다. 질투하는 자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야생마와 같아서 제어하지 않으면 늘 제멋대로 날뛰게 됩니다. 이성으로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감정을 제어하는 일에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고 묻어두기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은 평온하고 차분합니다. 평생을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로 살아온 분들이 노년에 치매에 걸리면 일반인이나 시정 잡배보다 더 걸쭉한 욕설과 분노를 표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럴 경우 제자들이 스승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스승이 돌아가실 때까지 스승과 사회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도 합니다. 평생 사랑과 자비와 수행과 봉사를 해오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걸 평생 억누르며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억눌린 분노와 공격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성의 기능이 약화되게 되면 뚜껑 망가진 압력 밥솥처럼 끓는 밥물이 넘쳐납니다. 겉으로는 휴화산처럼 고요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화가 끓고 있는데 이걸 평생 참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수도나 수행을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평생 참은 것뿐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분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내 속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정화하지도 못하고 마치 식중독 걸려서 구토가 목젖까지 올라왔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나 죽었소 하는 사람처럼 참기만 하며 살아오신 것이니까요. 이성으로 감정을 제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성숙시켜주거나 정화시켜주어야 합니다. 터뜨려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 풀듯 하나하나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에 맺힌 것이 없고 참고 사는 것이 없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공자는 고희인 70세가 되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법과 도덕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아마 치매에 걸렸더라도 욕설을 하지 않으셨을 듯 합니다. 맺힌 것이 없으셨으니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성숙 또는 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지고 또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에 오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짧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면 바로 치워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치워도 계속 생각이 나면 그 감정이 올라온 나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감정이 타당한가요? 이 감정이 바람직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 감정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타당한지 묻는 것은 그 감정이 마땅히 존재할 만한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바람직한가를 묻는 것은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유가 불확실하고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이성적인 사유입니다. 사유는 생각으로 논리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무의식에 툭 질문을 던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반드시 존댓말로 정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대하는 자세가 공손하지 못하고 무례하면 나의 내면도 나를 무례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면에 묻는다는 것은 나의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참되고 선량한 나의 본 바탕, 본성에 묻는 것입니다. 생각을 비우고 멈추고 치우는 연습. 저는 요즘 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우고 멈추고 치워도 계속 올라오는 생각들은 선생님과 피드백 과정을 거칩니다. 유리 멘탈이라고 하면 작은 충격에도 와장창 요란하게 깨지는 모습과 소리가 연상됩니다. 누구도 유리 멘탈을 원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경제학자 케인즈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원래는 장기적 관점의 경제 분석을 비판하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인생에도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유리냐 얇은 유리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깨지는 유리들입니다. 타고나기를 얇은 유리라도 태풍 올 때 제주도에서 창문에 테이핑을 하듯 좀 보완해주면 깨지지 않고 오래갑니다. 자신이 유리 멘탈이라고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혹한 사이코패스는 강철 멘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강철 멘탈이 아니라 유리 자체가 없는 아직 완공되지 못한 건물입니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협력하는 능력인데 협력을 위해서는 상대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이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된 인간이죠. 이는 영혼의 장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인간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할 수 없으니 참된 인간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유리창이 끼워져 있지 않은 미완성된 건물에 누가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들짐승이나 날짐승만 오갈 뿐이죠.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인간미와 돈독한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보자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시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인간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